네, 정대영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에 좀 오래 있었고, 한 2년 정도의 저는 한국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 송현경제연구소라고 개인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강의하고 책 쓰고 이렇게 기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책 쓴 게 이제 한국경제 미국적고의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그냥 포괄적으로 좀 제기했던 내용이었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이 동전에는 연면도 있다. 제목은 좀 이상한데요. 것은 금융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금융이 실제 현대 경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에 대한 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 개혁 쪽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금융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금융이 나쁘면 금융이라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거에서 기생하면서 고가치를 가져가는 거다, 착취하는 거다, 이런 생각과 연결돼 있고, 또 그래서 금융은 가능한 잘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금융을 놔두면 금융위기 빈발하고 금융인들이 이렇게 하여튼 자기 이익만 챙긴다. 어떤 면에 상당히 맞죠. 지금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금융을 경원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합니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면에서는 이 금융은 약간 두려움이 대상, 이게 음모론까지 연결돼서 이건 유태계나 아니면 세계적인 금융 재벌들이 그냥 갖고 노는 거다. 우리는 해봐야 이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또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은 하나는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있었던 국제적인 투자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국제금융 허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금융의 어떤 굉장히 화려한 면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좀 금융이 이렇게 좀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일반인들이 이제 금융을 관심을 안 쏟다 보니까 금융이 소수만 위하는 겁니다. 금융관료나 또 금융 경영층, 금융관 종사자를 위하는 것이 되고, 국민 대다수한테는 금융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고용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금융을 통해서 자금 중개 기능이 좀 많이 늘어나서 청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영세 기업들이 잘 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대부업체 같은 데 덜 가고 좀 이렇게 편한, 조금 그래도 좀 낮은 금리로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 금융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융을 너무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금융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 거기에는 또 적절한 책이 없다. 왜냐하면 금융을 공부해본 사람은 좀 알겠지만 한편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폐금융론도 저같이 이제 금융이나 경제를 오래 했던 사람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금융기관 경영론, 국제금융론 더 어렵습니다.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기자 하시겠다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금융기관 들어간 사람도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적절한 책이 없고, 또 바깥에 또 쉬운 책들은 대부분 재테크 책입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근데 사실 돈은 어떻게 금융을 많이 안다고, 지식을 많이 안다고 돈 버는 건 별 관계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 책도 돈 버는 책은 그런 면에서 아닙니다. 그걸 이제 이 지식과 돈 버는 게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사례가 있어요. 이게 LTCM이라는 롱텀 캐피탈 펀드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펀드가 있었는데, 이게 그 참여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숄즈라는 사람하고 머턴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하버드하고 MIT하고 하버드 교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 둘 다 로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뭐 파생금융 상품이나 이런 가격 측정 모형을 만들어서 이 금융경제학 쪽에서는 세계적인 뭐 노벨 경제상 받았으니까 그 두 사람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을 지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 투자은행 중에서 전설적인 투자은행 채권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 넷이 모여서 만든 펀드가 LTCM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책임자들이고, 그 밑에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아서 그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펀드가 5년도 못 가고 망했어요. 한 2년간은 크게 돈을 벌고, 크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한 40% 정도 수익을 내고, 3년째는 한 30%, 나머지 한 2년 동안에 이제 망한 거거든요. 부적금 갖고, 한 40억 불 정도 부적금 갖고서 이제 다 그 지분 넘겨주고 말한 거죠.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뭐 책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 재테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인생을 좀 살고 제 주변에 이렇게 뭐 돈을 벌어본 사람, 망한 사람 이렇게 쭉 보면은 돈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운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건. 그래서 이건 물론 성실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고, 좀 큰 돈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운과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재테크 책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금융을 좀 우리 현실을 바로하자. 그래서 이제 그 금융 관료나 금융에 대한 경영층,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자기 많이 향유하는 이익을 좀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책을 쓴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게 정책이 잘못된 거다. 뭐 그다음에 또 금융기관들이 어떤 한 행태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것을 좀 그냥 뭐 감정적인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더 논리를 갖고 외국 사례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책을 쓴 거고요. 책은 처음에 이제 시작은, 책은 6가지 항목입니다. 돈에 대한 내용, 은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투기와 투자, 그리고 국제금융, 위험관리, 위기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활금융, 이 6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돈이랑을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게 이제 여러분들도 뭐 좀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나고 나서부터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양적 완화라고 말 하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게 뭐 그냥 이것도 이제 금융 잘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렵게 만드는 거죠. 뭐 퀀터티티브 이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려서도 이제 돈이 안 돌으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푸는 방법은 뭘 사면 돼요. 중앙은행 돈이 안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돈을 이제 조평사 찍어서 갖다 놓고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실제 그 현물을 주지는 않지만 현물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어떤 중앙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서부터 뭐를 사면 됩니다. 뭐든지.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는 게 이제 채권이죠. 채권, 심한 경우는 주식도 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산 적이 있어요. 주식을 사서 주식시장에 직접 삽니다. 사면은 그 돈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나갈 때 현물로 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계정으로 나갑니다. 계좌로 뭐 만약에 이제 증권사로부터 샀다면 증권사 계좌에다 한 권이 넣어주는 거죠. 뭐 일본은행이 넣어주거나 뭐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사면은 어떻게 돼? 돈이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중앙은행이 어떤 이 재산을 늘려가는 대체대표를 늘려가는, 또 물론 부채도 늘어납니다. 부채가 뭐냐면 중앙은행 부채는 대부분 다 화폐 발행액입니다. 화폐 발행을 늘려갖고 중앙은행의 재산을 또 늘리는 이런 게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가 현재 이제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고 있는데, 이게 원조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그때도 이제 그러면서 신문에 많이 나는 게 저렇게 돈을 많이 풀으니까 뭐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중앙은행에 있는 저희들 같이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신문도 많이 쓰니까. 근데 물가 안 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안정됐고, 그다음에 이 지난번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좀 환율 정책을 잘못해서 올랐던 거고, 지금 물가가 많이 이제 안정돼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거의 마이너스 물가,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뭐 거의 1% 밑에고, 우리도 1% 정도.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가끔 신문에서 보면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돈은 우리가 지갑에 있는 현찰, 지갑에 있는 현찰도 이제 돈이죠. 그 다음에 이런 돈, 그런 현찰과 같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또 하나는 돈이 많다, 누가 돈이 많다라고 하면 그건 꼭 현찰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의미하잖아요. 금융자산, 부동산. 그 다음에 저 사업은 돈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런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돈이 개념이 크게는 현찰의 개념이 있고, 두 배는 재산이나 이익 개념이 있고, 마지막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이 돈다, 돈이 잘 돈다, 돈이 풀었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현찰 꼭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이 개념을 제가 만들어낸 게 시중총 유동성이라는 거. 그 시중총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현찰은 아니지만 돈과 같은 거. 은행 예금도 돈이거든요. 내가 돈을 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2007년 이전 같으면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서울에 강남이나 이런 아파트, 팔으면 금방 돈이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신용이 좋으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은행으로 빌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다음 기업 간 신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이라는 게 우리가 보이는 돈, 그다음에 은행 예금 이런 통화라고 부르는 이런 것뿐 아니라 돈이 개념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처음에 돈이라는 걸 무엇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총 유동성이라는 개념, 아주 넓은 의미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결국 돈을 관리하는 거다. 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이제 책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좀 돈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돈의 흐름과 돈의 양의 관리를 간단히 연구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전문적이지만 좀 이렇게 어떤 당위성도 있는 문제까지 같이 붙여서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이야기 중에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재밌었던 것이 이제 독일의 초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갔고서 사람들이 생활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1923년도 일입니다. 그래갖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음식점 가서는 선금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선물을. 왜냐면 밥 먹는 사이에 밥까지 오릅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있고 그 다음에 코 푸는 게 벽지 돈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장작 때려서 가느냐 돈으로 떼버리고. 그래 이제 화폐 개혁을 나중에 이렇게 하도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화폐 개혁을 하는데, 화폐 개혁을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조 대 1로 합니다. 1조 대 1. 그러니까 물가가 한 1조 배 오는 거예요. 1조 배. 그러니까 시간 단위니까 이게 오는 거죠. 우리는 예산이 우리나라 한국 예산 300조 조금 넘잖아요, 그죠? 360조 대 350조 정도 되나요, 지금? 360조. 네, 그 정도 되죠, 그죠? 그건 그 당시 최고 고액군이 100조 마르크짜리였어요, 독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집회 예장이 끝납니다. 거들어줘야 돼요. 100조짜리 집회 4장 딱 주면 한국 예산 끝나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왜 계속 돈이 고액권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계좌이체나 수표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 사이 하루 정도 그 자금 현찰하려면 하루 걸리잖아요. 그 사이 물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밥 먹는 사이에 물가가 오르는 판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제목을 제가 재밌게 잡은 게 조삼모사라고 하는 걸 잡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노동자들이
노동쟁이를 하는데 요구 가장 큰 요구권이 월급을 저녁에 주던 월급을 저녁 때 주잖아요. 퇴근할 때 아침에 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똑같은 월급인데 그게 이제 왜냐면 아침에 받아서 빨리 저기 가족한테 주거나 자기가 조퇴해야 그러다가 물건을 사야 돼요. 저녁에 사면 이제 그때 가면 가게들이 닫혀갖고 그 돈이 이제 내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물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니까 월급은 못 올려더라도 좋으니까 월급을 아침에 달라. 응? 꼭 조사모사하고 똑같죠. 그죠? 조사모사가 아침에 3개 주다가 뭐 저녁에 4개 주는 거 뭐라고 하대. 원숭이들이 아우성치니까 아침에 그럼 4개 주고 3개 주고 좋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있었던 독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재미있으면서도 이제 세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폐개혁, 우리나라도 3번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번. 6.25 때 한 번 하고, 53년도에 하고, 1961년인가 2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한 번 하고, 3번 했죠. 최근에도 또 화폐개혁 얘기가 일부 나옵니다. 기자분들 모임 가면은 할 거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5만 원권이 막 이렇게 없어져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데 또 저기 그냥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5만 원권이. 네. 퇴장 그런 이제 퇴장이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 퇴장, 호딩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5만 원권 갖고서 쟁여놓으면 왜냐면 거기에는 뭐 이렇게 금리도 별로 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말하는 지하경제 뭐 이렇게 뒤지고 그러니까 그거 거기다가 금융종합과세 같은 거 강화하니까 뭐 그냥 귀찮은 거 내가 현찰로 두겠다 5만 원짜리로 해서 5만 원짜리가 또 나가는 쪽수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 어떤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여기도 이제 또 실제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에 화폐 개혁이라 말로 거창해 보이는 사실은 정확한 명칭 화폐 액면단위 변경입니다. 액면단위 뭐 이렇게 지금 원을 쓰다가 옛날 환도 간다든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옛날엔 환이었다 원으로 왔듯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건데 이런 걸 액면단위 변경인데 액면단위 변경을 2003년도에 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는 그건 거의 뭐 여기 한국은행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뭐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안 했는데 그때 뭐 한 이유는 우리나라 돈이 너무 단위가 크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그 국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단위가 커지니까. 음식점 가보면 여기서는 동그라미 3개 뺀 음식점 많아요. 그죠? 22,000원이면 2.22 하고 이렇게 권원도 있고. 네? 네. 이미 벌써 거기는 화폐 개혁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한 1,000대 정도는 하자. 그럼 1,000대에 한 달러랑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같은 거 도입해서 여기 미국처럼 달러 전처럼 도입하면 좋으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폐 비용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재밌게 우리나라 화폐 비용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돈 얘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와 투자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투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종이장 하나의 차이인데 아주 조그만 차이인데 투기하면 괜히 그냥 나쁘고 막 도둑놈처럼 보기 투기꾼은 투자하면 좀 그럴듯해 보이고 신사답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한번 이렇게 다 까놓고 그냥 이런 도덕적 생각을 갖다 놓고 그냥 제대로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냐 그냥 이런 걸 한번 또 살펴본 겁니다. 투자를 읽어보면 이것도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고 뭐 아주 세계적인 이런 금융 경제 이런 정의가 맞다는 게 없습니다. 잘 없는데 뭐 어떤 기관도 있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냐 이런 걸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뭐 가장 핵심은 차이는 뭐냐면 투기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어떤 물건을 사면 투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많이 생각하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여기서 내가 임대 수익을 얻겠다. 같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 수익을 얻겠다 하면 투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집을 사서 집값을 튀기겠다 하면 한 채를 가진 사람은 투기다. 이렇게 보는 게 경제의 냉철한 거다. 사람 다 섞여 있죠. 뭐 뻥 먹고 안 먹기로. 투자 수익도 생기니까 임대 수익도 생기고 집값도 오르면 좋겠지만 자기가 뭘 더 많이 기준으로 하냐에서 투자와
투기를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 뭐 그런 구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투기라는 게 있는데 어떤 투기가 그러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이제 사람들 보면 제 책에 썼지만 나는 이게 뭐 투기는 쟁병이다. 내가 사면 꼭 떨어져. 그리고 내가 그냥 팔으면 또 올라. 응? 이러면서 나는 그냥 투기에 계속 손해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남한테 도움을 준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그게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즉, 내가 사면 확 오르고, 내가 팔으면 확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그건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기 책, 왜 그런지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투기를 해서 돈을 벌 자신이 없으면, 투기를 하지 마라. 그게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고,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우스포입니다. 하우스포가 이 사람들이 본인 투기인지 투자인지 참 애매하지만,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지만, 크게 봐서, 이 사람들이 집값이 비쌀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괜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본인도 힘들지만, 나라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정치까지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에도 하우스포들이 어떤 투표 성향이 정치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는 좀 시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왜 돈을 버는 게 유리하냐면 이 사이클을 그릴 때 결국은 바닥에서 사줘야만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원래 투기라는 시장은 이 주식이건 부동산은 좀 앞으로 그럴 겁니다. 원이건 금이건 이 시장에서는 탐욕과 공포가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를 때, 어떤 시장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탐욕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해하고.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 속에 빠져듭니다. 이게 더 떨어질 것 같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 막 오를 때 이 탐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시장, 여기서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인데 여기서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이것은. 인간이 자기 기본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를 때 탐욕을 극복하고 파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더 많이 안 오르는 거죠. 더 많이 안 올라서 좀 안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질 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이때 공포를 이겨내고 사줘야만 더 떨어지지 않아서 시장이 망가지는 걸 막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때 사주고 올라갈 때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도 돈을 벌고 국민경제도 도움이 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투자에 썼고, 이러한 사례들을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투기 사례들이 이제 아까 말한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공포의 장을 가장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장을 거대한 공포 속에 몰아넣어서 사람들한테 팔게 만들어서 그때 사들이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이제 이 조지 소로스라고 혹시 뭐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92년도에 이 사람도 뭐 그냥 아주 평범한 유택의 헤지펀드 하나의 운영자에 불과했었는데 1992년도에 유럽 금융위기 때 유럽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얼마 벌었는지 모르죠. 유럽 특히 영국 중앙은행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중앙은행이 싸워서 투기꾼이 이기는 사례는 거의 드문데 이겨서 돈을 벌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우리가 언제죠? 1997년에 우리 IMF 위기 왔을 때 한국에 왔었어요. 소로스가 와서 김대중 씨 그때 당선자 입장인가 대통령 맡겼을 때인가 만나갖고 막 대서 특별했죠. 그러면서 한국이 와서 이 조지 소로스가 한국 경제 괜찮게 된다,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느라고 그 정도로 이미 이제 세계적인 거물이 됐던 사람 얘기가,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1992년에 유럽 통화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재밌게 한번 또 여기 또 한 챕터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사례로서 아까 말한 대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당시에 1994년도, 3년도에 똑똑한 사람들,
뭐 쇼울즈나 뭐 머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들 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그 사람들이 쓴 그 쇼울즈 모형, 머튼 모형이라고 해서 뭐 경제학, 금융경제학 배우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도 바로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펀드가 그냥 확 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투기와 투자 사례에서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얘기입니다. 은행 얘기가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은행은 이제 세계적인 은행, 세계가 은행들이 어떻게 발전했나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 하면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사실 금융도 나쁘게 보는 게 이게 돈이 필요할 때는 안 주고 또 정작 뭐 돈이 필요 없을 때 막 쓰라고 했다가 뺏기도 하고 그리고 고금리 쓰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지금 금융소비자보험 같은 데서 많이 문제가 동양증권 사태처럼 그 부실한 금융상품을 팔기도 하고 또 보험 같은 걸 복잡하게 만들어와서 이렇게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로 해갖고서 손해를 주기도 하고 또는 뭐 고리 대부업체가 고금리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통상 이 금융에 대한 인식이 또는 금융에 대한 인식이 나쁜데 꼭 그런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제목을 잡은 게 나쁜 은행 나쁜 금융 좋은 은행 좋은 금융 이런 챕터를 써서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거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제 독창적인 거는 금융혁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누구 아는 사람이 써주면 좋겠는데 혁명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가 다 알죠. 뭐. 그래서 시민혁명, 정치혁명 이 하나 있고 그다음 산업혁명이 있고 금융혁명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혁명은 뭐 굉장히 많죠. 우선 프랑스 대혁명, 뭐 러시아 혁명,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4.19 혁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자스민 혁명이라고 북부아프리카가 있었던 게 이건 시민이나 하여튼 총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는 거죠. 이 혁명, 이게 정치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 산업혁명처럼 과학기술 힘이나 이런 거 생산기술 방식 이런 걸 바꿔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해서 뭐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거쳐서 일본 거쳤다가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경제가 이것도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뭐 중국도 그다음에 뭐 인도 뭐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은 굉장히 많은데 금융혁명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이 혁명이 어려우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하고 이미 성공하지 못하는 아직 성공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자본력입니다. 자본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 돈이 없죠. 이 가장 큰 차이인데 이 돈이 없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결국 큰 사업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모은다는 것은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돼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만 제외하고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 금융이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금 융통인데 금융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따라잡히는 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돈 모아서 겨우 돈 모아면 60살쯤 되나? 60살에 사업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사업은 20대, 30대 해야 되는데. 결국 20대, 30대는 자기가 물려받은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은 절대 금융의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쟁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해야 되는 철학적 개념이 어쩌면 거기에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업자본가들은 내가 천천히 하면 돼.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 우리뿐이 없으니까. 금융이 발전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결국은 제대로 운영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잘하는 게 혁명이다. 이념적인 거죠. 굉장히 이념적인 건데 그런데 그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치혁명이나 이 산업혁명은 사례가 많아도 금융은 없다. 그러니까 물론 혁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융이 조금 더 이렇게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면은 이게 좋은 금융, 좋은 은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그걸 좀 써놓고 그러한 사례가 이제 관계금융이다.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혁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게 관계금융이다라는 게 또 관계금융이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에 있다. 독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들은 되게 관계금융이 강합니다. 여기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잘 하시는 분들 협동조합을 하면 꼭 금융이랑 같이 갑니다. 뭐 이태리 사례도 그렇고 스페인 같은 데도 여기 유명한 협동조합들 있잖아요. 그죠? 이태리 스페인에. 당연히 거기서 금융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새로운 사업체,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금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장 약한 게 관계금융이에요. 관계금융이 없어요. 없는 게 일본도 관계금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영어로 이게 릴레이션십 뱅킹인데 그 번역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죠. 관계금융이라는 게. 관계금융이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돈을 빌려줍니다. 뭐 집 담보, 집값 뭐 어떻게 뭐 부동산 딱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재산, 과거 뭐 기업들 영업 실적,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 취업하면 좋은 직장 하면 이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월급 있거나 뭐 또 아니면 변호사 의사들은 평균적인 소득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지표를 갖고 딱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돌려서 그 돈을 줍니다. 근데 관계금융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료가 없는 사람들한테 중에서 돈을 다 줄 수는 없어요. 다 줘서 돈을 띄면은 은행이 망하니까. 그 중에서 돈을 잘 갚을 사람은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봐야 돼요. 계속 보고 접촉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금융은 지역 밀착형 금융, 협동조합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봐서 어떤 시장이 있다. 동네 시장도 좋고, 뭐 남대문 시장도 좋고, 거기에 어떤 조그만 지역 밀착형 은행이 있어요. 뭐 은행 조합도 있고. 그럼 거기서 보는 거죠. 얘가 조그만 좌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만큼 빌려서 가게를 하는데 매일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도 착착착 잘 열고 앞에 청소도 잘하고 뭐 지나가는 노인들 자축도 해주고 그리고 인사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쏙 은행에서 보면은 아 얘는 뭐 사업하다 망해서 잘못해서 뭐 돈을 못 갚을 수 있겠지만 돈 들고 밤새 야반도주 하진 않을 것 같다. 돈 좀 벌었다고 이런 걸 쭉 오랫동안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아, 이런 사람한테 신용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별로 실적이 없잖아요. 그죠? 없더라도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이렇게 조금 높은 금리로 즉 은행에 뭐 담보 있고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로 사채 시장 금리가 훨씬 싸게 해주면 이런 사람이 조금만 여기서 이제 생선 팔다가 조금 저기 이렇게 냉장고에 좀 좋은 거 넣어서 조금 이렇게 조금 팔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관계금융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걸 금융이 한다면 우리나라 금융도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에도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도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낫고 이태리도 낫고 독일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사례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좀 전문적인 얘기로 은행 위험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의 은행의 국제화 이것도 실제 한 발 더 나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얘기를 우리 은행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거의 그냥 재고 상태라는 건 아니지만 총 자산 중에서 은행들이 한 3% 내지 4%만 해외 영업을 해요. 근데 세계적인 은행들은 다 해외 영업비율이 훨씬 큽니다. 어떤 은행들은 뭐 UBS 같은 애는 90% 이상이 다 해외에서 벌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다 국내 이렇게 국내 영업만 하고 우리나라 은행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은 세계 한 60위쯤 됩니다. 자산이 300조가 넘고요. 예상하고 비슷하죠. 그런 은행들인데 국제화가 안 돼 있어요. 이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피해가 전부 국내에 떨어집니다. 근데 외국의 은행들은 이게 해외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망해도 최악의 경우 망해도 위험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화라는 것은 은행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지만 은행이란 위험 관리를 위해서 국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국제화를 안 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은행들이 대부분 같이 망하고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리스하고 스페인인데 그 아주 엉망이거든요. 두 나라는 뭐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 맨날 데모하고 엉망인데 그리스 최대 은행 상업은행하고 스페인의 최대 상업은행 국제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스페인 같은 그리스 같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 같은 충격이 왔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거의 다 망할 겁니다. 거의 다 망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걔들이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은행들이 안 망하는 이유는 여러 은행들 망해서 조그만 은행들은 국제화가 안 되는 은행들은. 근데 국제화가 되는 건 안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 내에서는 돈을 못 벌어줘요. 계속 적자죠.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이 안 되면 다른 나라 돈 잘 버는 걸 팔아버려요. 팔고서 그 돈 갖다가 자기 손실 메꾸니까. 그러니까 국제화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국제화를 안 하려면 우리나라 은행처럼 못하려면 덩치를 키우면 안 된다. 절대 덩치를 키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은행 국제화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나라 하나은행하고 얼마 전에 외환은행과 합병했잖아요. 특히 이제 외환은행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국제화가 가장 잘 되는 은행인데 국제화가 전혀 안 되는 하나은행이 이제 사갔으니까 그게 괜히 잘못된 거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여기 한번 혹시 뭐 기자들나 또 아마 앞으로 이제 소설 같은 거 쓸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하나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외환은행하고 론스타와 얽힌 그런 의혹들을 기록물로서 이건 역사적 기록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사건인데 그리고 이게 10년 끄는 사건이에요. 이게 국민의 정부 마지막에 시작해서 참여정부 때 저질러졌고 이명박 정부 때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아직도 끝나진 않았죠. 이제 왜냐하면 그 국제 소송이죠. ISD인가 그런 거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아 10년 거의 끝난 거고요. 이것은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혹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걸 갖고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의미로 역사적 기록물로 이제 이게 제가 그냥 다 정리하는 겁니다. 다 공개된 사실들인데 제가 잘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은행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국제금융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국제금융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칼럼 쓴 거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복부인하고 와타나베 부인과 복부인 보셨습니까? 보신 사람 있습니까? 네. 와타나베 부인 알죠, 그죠? 일본에서 이렇게 돈을 해외에 투자하거나 엔화를 이렇게 바꿔갖고 투자하는 사람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우리나라 복부인은 잘 알죠, 그죠?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복부인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어떻게 이제 국민기 영향을 주느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된 일본이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무역수지라고 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적자예요. 응? 왜냐하면 사람들이 늙으면 가게나 공장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그죠? 너무 나이가 들으면 힘드니까 일본이 고령화되거나 일본 사회 고령화되고 일본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회지만 이미 상품을 팔아서는 적자예요. 일본이. 수입할 게 많잖아요. 애들도 에너지 수입해야 되고 식량도 수입해야 되니까. 근데 일본은 이 투자 수지라는 게 있어요. 투자 수지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걸 다 합하면 굉장히 흑자입니다. 그게 합하는 게 경상수지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 부동산 거품을 꺼지고 나서 이제 금융 쪽이 꽤 커져갖고 그나마 일본은 해외에서 이 투자 수지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부인들 때문에 금융이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동산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서 아무리 값을 올려 아파트 값을 올려도 이거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가엾은 무주택자 세입자만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자영업자에서 임대소득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자산은 갖고 있으면 일부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 투자할 게 없으면. 해외로 나가면 거기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 손실도 나지만 여기 잘하면 거기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 일본에 와타나베 부인이 다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걔들도 잘못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이익을 내고 있어서 일본이 경상도 적자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일본 뒤를 쫓아서 고령화가 될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예요. 응? 무역수지 흑자니까 문제가 없는데 언젠간 무역수지가 적자가 날 때가 올 수도 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뭐 한 80세까지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하고 비슷해요. 사람도 한 80, 80 되면은 연금이나 은행 이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어디 회사나 나가서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라도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 중에서는 우리가 좀 해외 투자행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좀 있고 또 환율 얘기도 있습니다. 환율은 인전 뭐 이게 개인들이나 기업들한테 굉장히 생활하고 많이 밀접해졌죠, 그죠? 저는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또 가족들 중에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기업은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재미있으라고 이제 환율을 관련 그 쪼크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 하시는 법인장들, 유럽 본부장 이런 분들이 환율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수익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저한테 맨날 물어보면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맨날 환율 전망을 해달라고 할 때 하는 쪽가 있습니다. 맨 아주 사람이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를 가면 하늘나라에서 IQ를 다 검사해갖고 IQ에 맞춰서 일을 준대요. 뭐 일을 시키는데 어떤 때 이제 IQ 200인 사람이 이렇게 딱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머리 좋으니까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가서 상대성 원리를 더 연구해라. 이를 주고 다음에 또 왔는데 IQ 150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요새 복잡해진 하늘나라 구조조정을 해라. 일을 하라고 시키고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와서 IQ 50입니다. 하나님이 고민스러울 거야. 시킬 일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야 그래 너는 환율 예측해라. 환율 예측은 뭐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그냥 뭐 50인 사람이 하건 IQ 200인 사람이 하건 맞아도 그냥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틀려도 왜 틀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쪼크를 해주고 지금부터 내 전망을 하겠지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환율 IQ 50인 사람이 하는 거로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그 다음에 환율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환율이나 기업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그래서 환율 대응을 기업이나 개인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쪽 방향으로 다 믿고 환율을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키코거든요. 키코 기업들이. 왜냐하면 환율을 아까 말한 대로 IQ 50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자기가 환율 전문가니까 환율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IQ 50도 안 돼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거 말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운명을 거는 거. 그게 키코거든요. 그게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거는 사람들은 진짜 IQ 52 사람의 말에 맞춰서 기업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결국 어떤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환율이 가도 최소한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는 환율에 대한 위험은 회피해라. 이제 그런 걸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과 위기관리 파트입니다.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 쪽에서는 위험관리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위기관리는 우리가 이제 IMF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재정위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분야하고 정책 당국자의 어떤 분야지만 또 제가 이 분야를 가장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위험관리가 전문성이 좀 있고 그래서 좀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능한 쉽게 넣는다고 썼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좀 금융위기라면은 네 가지를 크게 광의를 본다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인플레이션 위기고, 재정 위기고, 하나가 이제 외환 위기, 그 다음에 은행 위기. 이 네 가지가 보통 크게 광의의 금융위기고, 작은 범위의 금융위기는 외환 위기하고 은행 위기. 이 두 가지를 보통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것들이 갖는 의미, 그걸 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도 좀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재정 위기하고 인플레이션 위기는 성격이 달라 보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위기는 물가 많이 오르는 거 독일처럼 아까 재정 위기는 최근에 그 유럽 그리스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고 실제 이 두 개가 뿌리가 거의 같아요. 뿌리가 같은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되게 정부 인플레이션 위기도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 적자가 많이 누적됐을 때 많이 쌓였을 때 나오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최근 그 유럽 재정 위기하고 연결되는지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생활금융입니다. 생활금융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금융과 관련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는 대출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금리를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금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나 금융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학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생활금융 쪽으로 뒤를 뺐어요. 빼서 생활 속에서 편하게 일어나는 금리 문제를 다뤘습니다. 금리는 또 철학하고도 연결돼 있고 종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뭐 이슬람은 아직도 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서도 구약이 아마 나오죠. 구약의 성서에도 금리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단테 신곡 보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지옥을 쭉 가면 뭐 어떤 짓을 한 사람들이 지옥에 쭉 있는데 고리 대금업자도 지옥에 있죠. 거기에 누구랑 같이 사냐면 고리 대금업자가 어떤 지옥에 사냐면 동성 연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같죠. 불임이라는 거, 그런 거. 왜냐하면 이게 이자를 낳지 못한다. 돈은 이자를 낳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산만을 해서 하는 게 생산이 되는 건데 이자를 넣는데 돈을 빌려주고 불임인 그런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았으니까 동성연애자와 같이 살아라 뭐 거기도 그런 건 아니고 단테가 그렇게 해설은 안 나오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금리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학문적인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여기서는 그냥 생활과 관계되는 금리 얘기를 편하게 해봤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예금 대출 문제도 좀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많이 하는 채권, 주식, 뭐 펀드 얘기도 뭐 간단히 좀 해봤고, 그다음 신용카드, 보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생활금융은 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적게 보고 자기가 유리할 수 있나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겠습니다. 예. 잠깐 그 질의응답을 갖기 전에